불교 미술의 이해, 불교 공예로 본 고려의 미. 고려시대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까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의 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아름다운 미술품의 상당수는 불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통일신라의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불교 공예를 통해 고려의 미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시대에 다양하게 변화된 불교 공예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와 의식구에 보이는 새로운 변화를 알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고려시대에도 종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찰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었고 탑을 세웠으며 조각과 그림으로 만든 존상을 모시고 경배했습니다. 부처의 세계는 화려하게 장엄되었고 다양한 의례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많은 공약물을 헌납하였습니다. 오늘은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를 이어서 고려시대 불교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리장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통일신라 사리장엄의 방식을 일부 계승합니다. 정치 권력의 부침에 따라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도 문화가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가 시작되지만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요소가 공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주 공원에는 선거사터로 알려진 자리에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석탑의 2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살펴보면 기단과 몸체, 지붕으로 구성된 금동 외암이 있고 그 안에는 연화자 위에 은제사리암이 놓여 있습니다. 사리암에서는 많은 수의 사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외형을 좀 더 살펴볼까요? 기단의 내 귀퉁이에는 사천왕상이 사리를 수호하는 모습이고 몸체의 벽면에는 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풍경과 풍탁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외암의 형태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전각형 사리기와 비슷합니다. 기단과 몸체, 지붕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같습니다. 또한 금동판을 문양에 맞게 뚫어서 장식하는 투각기법도 공통되는 특징으로 보입니다. 사리를 지키는 사천왕의 표현도 가문사의 사리장엄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뚜껑 달린 은제사리암의 기형이나 세부 장식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통일신라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통해 5층 석탑의 제작 시기도 고려 전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점차 고려만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먼저 사리장엄의 가장 안쪽에 봉안되는 사리병은 통일신라 시대의 녹색 유리병이 거의 사라지고 수정으로 제작됩니다. 가문사에서 수정제 사리병도 발견되었지만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는 녹색 유리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 고려시대는 사리는 담는 병으로 수정이 주로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지속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정제 사리병을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유행한 불교 경전을 탑에 봉안하는 사례도 점차 줄어듭니다. 대신 작은 불상이 납입된 경우가 늘어나고 사리장엄의 재료로 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청자 기술이 발전하고 상감청자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사리장엄구 제작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형의 사리장엄구가 등장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는 약 100여 년 동안 원간섭기가 있었고 사회 전반에 변화가 생깁니다. 두 나라는 모두 불교를 믿었지만 신앙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중기와 후기, 진울의 영향으로 선종과 교종이 융합된 사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편 원의 황실은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원 간섭기 동안 새로운 불교 문화가 고려에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가 티베트 고유의 신앙과 융합하면서 발달했습니다. 이후 원황실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을 통해 티베트 불교가 고려에 들어오지만 기존의 믿음을 대체할 만큼은 아니었고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위층이 후원한 사찰의 석탑과 불상 제작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개성 경천사지 석탑이나 공주 마곡사 석탑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함께 사리장원구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곡사탑은 꼭대기 장식이 독특합니다.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탑의 형태처럼 보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조성하는 라마탑입니다. 기단과 복발, 상륜을 갖춘 구성인데요. 복발은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몸체를 말하고 상륜은 탑 꼭대기에 있는 기둥 모양의 장식을 뜻합니다. 티베트의 탑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은 고려의 사리장엄구를 소장하고 있는데 마곡사탑의 장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존의 사리장엄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입니다. 받침대인 기단과 복발형 몸체, 상륜의 특징까지 라마탑의 형태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도금하여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라마탑형 사리기는 국내에서 출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성계 발원 사리구가 대표적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그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입니다. 금강산 월출봉 석함에서 일괄 유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리장엄구와 구리로 만든 그릇, 백자합 등 여러 종류로 구성되는데 라마탑형 사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리기는 라마탑의 형태를 본뜬 것이고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양이 강조되고 부분적으로 도금하였습니다. 사리기 외면에는 4분의 불입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리기 안에는 유리로 만든 가느다란 원통형 용기가 있는데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원통형 음판도 들어 있습니다. 유리재 사리기를 감싸는 용도로 보입니다. 음판에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성계와 그의 부인 강씨가 등장합니다. 이름 앞에 길게 쓴 글자는 공양왕을 추대하고 받은 위호입니다. 왕보다 강력했던 권력자 이성계의 위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 한씨 대신 둘째 부인이 등장하여 당시 권력의 방향과 위세를 짐작하게 합니다. 라마탑형 사리기는 보통 외암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암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마탑형 사리기는 팔각당형 사리기 안에 봉안된 형식입니다. 사리를 직접 담는 안쪽으로 갈수록 재료가 귀하고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라마탑형 사리기를 이전보다 좀 더 귀하게 여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팔각당형 사리기는 연화형 대좌와 팔각형 음판, 팔각당형 뚜껑 등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했습니다. 라마탑형 사리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팔각의 면에도 두 손을 모은 불입상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팔각형 음판에도 명문이 있습니다. 1390년 3월에 탑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발원자의 이름이 보입니다. 신분이 높은 여성과 승려 등이 언급되었는데 조선시대의 개국공신이 되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리와 라마탑형 사리기를 품은 팔각당형 외함은 다시 청동 그릇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두드려 만든 방자 유기로 추정됩니다. 역시 구연부 테두리를 따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출토품 중에는 백자도 있습니다. 백자 그릇에는 발언에 참여한 사람들과 발언 내용, 그리고 제작 시기와 사리 봉안 장소 등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를 비롯한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장차 미륵의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며 발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왕조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미륵을 기다리는 깊은 신앙심으로 새로운 왕조 혹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금강산이 중요한 불교 성지였고 영험한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장소에서 사리장엄이라는 불교적 행사를 열고 이를 계기로 정치적 단합을 도모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군은 불교 미술로 보면 고려 후기 새로운 사리기의 유행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와 백자 등 다양한 재료와 기형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자로 만든 사리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합니다. 한편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의 단면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 범종은 어떤 모습으로 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고려 범종은 많은 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문이 남아있어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또는 역사적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 범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를 참고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있는 용주사 범종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범종을 공부했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리 역할을 하는 용류가 있고 그 옆에는 음통이 있습니다. 항아리 같은 몸체에 위아래로 문양띠를 두르고 상대 아래에는 연곽이 있습니다. 종의 몸체에는 당좌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비천이 양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삼존상도 보이는데 옷자락을 휘날리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통일신라 상원사 범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류와 음통, 몸체의 형태와 장식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종신에 표현된 존상입니다. 비천의 등장은 통일신라에도 보이지만 삼존불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천응사 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음통과 용류가 보입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 몸을 구부려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통은 대나무 모양으로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상대와 하대, 연곽과 당좌, 그리고 비천상도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본 상원사종이나 용주사종과 비슷한 외형입니다. 그런데 연곽 바로 아래, 위패형의 틀을 만들고 안에 명문을 양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명문을 남기는 방식은 고려시대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 연호와 함께 성거산 천은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거산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산에 오색구름이 걸쳐 있는 것을 보고 이름 지은 것으로 전합니다. 당시 천응사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은 1010년에 주조되어 고려 전기 범종 제작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용주사와 천응사종은 1m가 훨씬 넘는 대형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두 통일신라 범종 양식의 계보를 잇는 고려 전기의 유물로 중요합니다. 반면 새로운 특징도 반영되어 점차 변화하는 고려 범종의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좀 더 변화된 모습은 경기도 여주에서 우연히 발견된 범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외형은 다른 종과 비슷하지만 아래에 위패처럼 공간을 두고 명문을 새겼습니다. 1058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몸체에는 불상과 보살상을 번갈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종의 윗부분인 천판과 어깨를 연결하는 부분에 입상 화문대라고 부르는 구름 모양의 띠가 표현된 점이 주목됩니다. 높이도 일정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장식대는 점차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고려 범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소사종이나 탑산사종에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상화문대는 고려 후기에 제작되는 거의 모든 범종에 나타납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40cm가 넘지 않는 작은 종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나 천응사종을 생각하면 정말 작은 크기입니다. 아마도 전각 안에서 진행된 소규모 의식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새로운 수요에 따라 소형종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종은 작지만 용류, 음통, 입상 화문대를 비롯한 전형적인 모습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개성에 있는 연복사종으로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유물입니다. 앞서 살펴본 고려의 범종과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음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류도 다른데 두 마리 용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상대와 하대, 연곽이나 당좌도 없습니다. 중국 종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범종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의 몸체를 여러 겹의 굵은 선으로 상하로 구분하고 다시 4개의 장방형 구획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는 삼존볼이 자리하고 사이에 위패를 놓았습니다. 위패에는 불법이 영원히 전파되기를 기원하고 원황제와 고려 국왕의 수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단에도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의 아래는 구불구불한 능형이고 굴곡진 형태를 따라 물결의 곡선을 내고 팔괘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기존의 고려 범종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입니다. 명문에는 1346년에 원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 자정원사가 이끄는 장인 집단이 금강산에서 종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충무광과 모후인 덕령공주의 요청으로 당시 폐기된 연복사의 종을 다시 주조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장인이 주도하여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의 양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복사 종은 우리나라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배경과 종의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복사 종은 우리나라 전통 범종 양식에서 벗어나서 외래 요소가 반영된 특별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양식의 출현은 고려 말 조선 초 범종을 제작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려시대는 청동으로 만든 탑이 있습니다. 목탑을 모방한 다층 누각 형태로 도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헌에는 은으로 만들고 도금한 탑도 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불교에서 탑은 일찍부터 건립되었고 통일신라 후기에는 무수히 많은 소탑을 탑 속에 봉안하는 법식이 성행했습니다. 탑을 조성하면 모든 질병과 번뇌가 소멸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믿음은 고려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전강 내에 안치하는 금속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크기가 150cm가 넘는 유물도 있어 새로운 조탑 방식이 유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금동대탑은 기단을 갖추고 난간을 돌려 다층으로 탑을 세웠으며 추녀 끝에 용머리와 풍령 등 세부까지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제작 방법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탑은 전체를 한 번에 주조했고 대형은 별도로 주조하여 조립하였습니다. 이 유물은 각 부분을 나누어 주조하는 별주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탑의 정면에서 계단을 오르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목조 건물과 같습니다. 현재는 5층 탑이지만 높은 기단과 각 층의 체감률을 감안하면 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층 탑신에는 문과 창살이 표현되었고 2층부터는 탑신의 기둥 사이에 불좌상이 배치되었습니다. 상면부에 도금한 흔적이 있어서 지금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에 따른 탑의 변화와 불교 공예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목조 건축 연구에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려시대 불교 공예품 중에는 찬연하고 아름다운 유물이 많습니다. 장인의 우수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고려의 공예 제작 수준이 이전 시대보다 크게 달라진 것일까요? 혹은 깊은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기울인 결과일까요? 무엇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제작 기술의 발전은 빼어난 불교 공예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부처를 향한 믿음과 정진도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불교 공예를 한층 빛나게 하는 대표적인 장식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 공예의 장식된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입사, 타출, 나정 기법을 통해 불교 공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 공예품을 만드는 재료와 기법은 일반 공예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의 의미가 담긴 기물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심이 반영됩니다. 보다 귀한 재료를 선별하고 뛰어난 공예 기법을 응용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현존하는 불교 공예품은 대부분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금속이 가지는 색채와 광택은 장엄하는 데 효과적이고 소리를 내는 기능에도 적합한 재료입니다. 또한 다른 재료에 비해 쉽게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예품 중에는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경향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금속과 함께 이른 시대부터 많이 사용된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는 표면에 오칠하여 보존 기간을 늘리고 장식성을 높이면서 각종 불교 공예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편 불교 공예는 자기로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생산은 당시 혁신적인 것이어서 왕실과 귀족이 매우 선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발전은 고려시대에 본격화되었고 사리구와 향로, 정병 등을 만드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금속과 자기, 나무로 만든 불교 공예품을 살펴보면서 표면에 장식된 기법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양구의 하나인 정병을 보시겠습니다. 표면 전체가 초록색이고 문양은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독특한 미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바탕과 문양을 이루는 은실은 세월의 무게로 부식되어 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병의 몸체에는 마치 그림을 그린 듯 물가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갈대가 자라고 주변에는 배를 타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또한 새무리가 줄지어 날아가고 정겨운 한 쌍의 새는 서로 마주보며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입사기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입사는 기물의 표면에 홈을 낸 다음 은으로 가는 실을 만들어 끼워 넣는 장식기법입니다. 0.5mm로 가늘게 만든 은실을 붓처럼 활용하여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공의 도안이면서 회화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지금은 은실이 검지만 원래는 청동 바탕에 하얗게 반짝였을 것입니다. 동이나 철로 만든 기물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 은을 넣어 장식하는 입사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납니다. 백제 유물인 칠지도에 금실로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른 시기부터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입사기법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시기가 고려시대입니다. 다음의 유물에도 입사기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나팔처럼 생긴 다리가 있는 향로입니다. 고려시대는 이러한 유형의 향로가 유행했는데 향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받침의 굽을 따라 명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13세기 전반에 흥왕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흥왕사는 개성에 있었던 왕실 사찰로 규모가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전합니다. 향로의 몸체에는 입사기법으로 장식한 문양이 가득합니다. 특히 꽃 모양으로 구획한 공간 안에 용과 봉황을 새겨 넣었습니다. 한 마리의 용은 구름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앞쪽 한 발을 들어 올린 자세와 표정에서 위엄이 느껴집니다. 봉황은 한 쌍의 원을 이루며 날고 연꽃가지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도안된 문양이지만 금속선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날렵하고 섬세한 표현입니다.
향로와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압도 전합니다. 전면에 입사기법이 나타나는데 윗면의 장식은 감탄이 나옵니다. 봉황과 연꽃이 어우러지며 빈틈없이 빼곡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선이 아름답습니다. 다음 두 정병은 외형과 장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금속과 자기로 만들어 재료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물의 바탕과 다른 재질 혹은 다른 색상을 선택해서 표면에 홈을 파고 끼워 넣는 방식을 생각하면 금속의 입사와 청자의 상감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고려는 입사 기법이 유행한 것처럼 상감청자도 발달했습니다. 동시대 유행이 반영되어 재료가 다른 공예 분야에 비슷한 장식 기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도 불교 공예품도 청자로 제작되었습니다.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넣은 청자 정병도 다수 나타납니다. 문헌을 보면 고려에서는 사찰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물을 담을 때 정병을 사용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불교의 기물로 인식된 정병을 모든 계층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용도가 물을 담는 것인 만큼 일상 생활기명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꾸민 불교 공예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불경을 넣을 수 있는 경갑입니다. 고려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 경전의 글귀나 다란이를 넣은 경갑을 매달고 다닌 것입니다. 윗부분에 고리가 달려 끈으로 맬 수 있고 뚜껑에는 경첩이 있어서 여닫기 편합니다. 앞면 가운데 자리한 귀여운 거북이를 돌려서 뚜껑을 엽니다. 경갑의 앞면과 뒷면에는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 오리와 학 그리고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양은 도드라지게 타출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구를 이용하여 금속판의 뒷면을 두드려 부조와 같은 입체감을 표현하는 장식 기법입니다. 경갑의 뚜껑을 열면 뒷면에 두드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경갑은 여러 점 남아있어 당시 유행한 기물로 보입니다. 타출 기법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달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도 타출 장식이 나타나지만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갑과 라마탑형 사리기 그리고 불상을 모시는 불감 등 불교 미술품에도 많이 장식됩니다. 또한 그릇이나 장신구에 이르는 일상생활기물에도 다수 확인됩니다. 고려시대 타출의 유행은 유물의 종류나 수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법의 특징을 주목하게 됩니다. 백제 무령왕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금제의 뒷꽂이입니다. 머리 장신구로 상단에 문양이 있습니다. 2개의 꽃무늬와 그 아래 당초문이 시문되었습니다. 모두 타출 기법으로 표현했는데 꽃은 조금 높게 도드라지고 당초문은 얕은 저부조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하면 고려의 타출 기법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문양을 따로 떼어 붙인 것처럼 입체감이 있습니다. 표주박 모양의 작은 병은 높이 10cm 정도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꽃잎 하나, 새의 깃털 하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부분을 두드리면서 문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물이 작고 부드러운 은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능숙한 솜씨가 요구됩니다. 직접 타격하면 너무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또한 기물의 안쪽에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여백을 누르면서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두드림의 미학을 거쳐야만 독특한 미감의 타출 장식이 완성됩니다. 타출은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한 장식 기법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활용되는 대표적인 공예 기술입니다. 다른 금속에도 가능하지만 은의 탄성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부조의 은재 타출 공예품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작되었고 고려와 같은 시대인 요나라 유물에서도 훌륭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문양 단위로 세분하여 튀어나올 듯 입체적이면서도 정밀한 표현은 고려만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려 타출 공예품에 보이는 섬세함은 나전에서도 확인됩니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경함으로 전면에 나전을 장식하였습니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 나전 칠기를 보고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유명합니다. 당시 송나라 칠공의 수준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전의 기술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전은 전복이나 소라껍질로 문양을 만들고 오칠을 이용하여 기물의 표현을 장식하는 공예기법입니다. 고려의 나전은 부통이나 벼루상자, 화장고 등 일상의 기물에도 장식되었지만 무엇보다 불교 공예품을 장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존 유물 중에도 경전을 담는 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도 전함조성 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나전경함을 대량으로 만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도감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하는 임시관청입니다. 나라가 주도하여 동일한 형태와 일정 수준 이상의 나전경함을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품처럼 윗면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문자를 심은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전함에 담았던 경전의 종류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그 밖에 불자나 염주합도 나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나전불자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먼지나 벌레를 쫓는 생활용구였지만 마음의 티끌이나 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이 담기면서 불교 공예품이 되었습니다.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 불자입니다. 부조에 표현된 것과 다르게 불자는 끝부분이 소실되어 손잡이만 남아 있습니다. 가늘고 둥근 막대에 나전 장식을 심은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꽃무늬가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나라 지역에 위치한 사찰인 다이마데라는 고려의 나전칠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래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원형의 나전합에서는 호박 염주 한 줄이 발견되어 염주합으로도 불립니다. 처음부터 염주합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주도 상당히 오래된 유물입니다. 염주합은 고려 나전의 대표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면에 문양이 가득한데 뚜껑의 중심에는 범자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술적인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에워싸면서 꽃과 덩굴 무늬가 반복적으로 심은되었습니다. 작은 잎이 모여 꽃을 이루고 다시 덩굴이 이어집니다. 고려의 나전 문양 단위는 사방 1cm를 넘지 않고 작은 것은 0.2cm에 불과합니다. 작고 얇게 다듬은 자개를 조밀하게 연결하여 무늬를 만들고 음각선으로 세부 장식을 덧붙여 섬세함의 이상적인 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개를 곡선으로 오려내는 주름질 기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꽃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대모를 얇게 가공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모의 투명한 뒷면을 채색하여 기물에 부착하였는데 색상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도록 복체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한편 은이나 동으로 만든 금속선도 확인됩니다. 외줄선이나 두 가닥으로 꼬은 선입니다. 기물에 테두리를 두르거나 공간을 구획하고 문양의 일부에도 쓰였습니다. 자개와 대모, 금속선은 다양한 빛깔의 대비와 세밀한 표현, 그리고 기물의 견고함을 이루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나전만의 각별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대모 복체 사용은 줄기 때문에 채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깨알 같은 문양이 전면 가득 심은하는 특징은 계속됩니다. 나전 경함이나 염주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작은 문양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물에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치 종교적 수행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고려 나전의 미학이 깊은 신앙심에서 기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불교 공예로 본 고려의 미. 수고하셨습니다.